안녕하세요, 다낭이뿐입니다. 우선 제가 지난달 말에 한국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너무나 진심 어린 1000여 개의 댓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현재의 집 계약 기간, 아이들의 학비 완료, 그리고 학업 중인 것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다낭에서 한국으로 잠깐 가셨다가 다시 다낭으로 들어오려던 지인이 다낭으로 못 돌아오고 있어 전화해보니 한 번 나오면 특히 다낭으로의 재입국은 몇 달간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한국으로 잠시 돌아가려던 생각도 어쩔 수 없이 접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가택연금에 맞먹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어서 영상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었는데요. 한국으로 잠시나마 돌아가려던 마음은 현재는 접고 다낭의 상황이 좋아지길만을 마냥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이주한 40대 가장으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 한국에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동남아 유튜버들이 만든 동남아 이민의 단점에 관한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30대 혹은 40대 가장으로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으니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이민법이 없기 때문에 이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나 동남아나 가장으로서 생활비를 버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하던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주재원이 아니라면 동남아 이민 정착 초기에는 육체노동 또는 여행업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이드 직업에 관해 문의하는데요. 전망, 보수에 관해 많이 물어봅니다. 또는 베트남 은행에 연금을 넣어서 살 수 있나? 라고 물어보십니다. 동남아 이민을 꿈꾸고 나서 동남아 유튜브를 보니 황제처럼 살지는 못해도 가성비 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골프도 치고 가정부도 쓰면서 살 수 있지 않나. 해변에서도 즐기면서. 제가 지금부터 왜 가끔 한국 돌아가고 싶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은행에 연금을 넣어서 살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하여 짧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나서 베트남 돈을 예금하려면 한국 돈을 베트남 돈으로 환전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한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돈으로 바꿀 때의 환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 돈을 찾을 때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은행의 높은 이자율 6에서 8%를 생각하고 한국 돈을 환전하여 저금 또는 적금을 가입하시는 것은 알고 보면 조삼모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드라는 직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꿈이 여행사 직원이었고 그래서 관광학을 배우고 해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견문도 넓히고 그래서 10년 넘게 한국의 중견기업 여행사에서 여행 업무만 하였지만 여기 와서 직접 가이드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가이드의 업무와 수익 구조를 알지 못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 동남아에 왔고 생계비를 위해 가이드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아닙니다. 여행은 보통 목요일,
월요일 패턴 또는 금요일, 화요일 패턴의 3박 5일 상품이 가장 많습니다. 목요일날 출발해서 월요일날 한국에 돌아가고 금요일날 출발해서 화요일날 한국에 도착하고 한국의 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는 문화도 그 이유겠지만 주말을 끼고 2일 정도만 연차를 쓰면 동남아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말은 항상 손님들과 함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지낼 시간이 더욱 없습니다. 또한 여행 상품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쇼핑을 포함했냐 여부만으로 상품을 나눠보면 쇼핑이 포함된 패키지 단체 상품이냐 쇼핑이 없는 단체 인센티브 팀이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말씀하시는 가이드는 쇼핑이 포함된 패키지 단체 상품으로 이미 오래전에 수익 구조가 이상하게 변형된 여행 상품을 핸들링하는 가이드로 쇼핑 매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쇼핑을 잘하는 몇몇 가이드분을 제외하고는 현지 기준 3박 4일에 한 개의 행사당 400불에서 600불을 벌고 있습니다. 이것도 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의 범위는 너무 편차가 크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한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한 달에 10,000불, 약 1,000만원 이상을 버는 가이드 분들도 계시지만 팬데믹 이후에 여행 패턴이 바뀌면 가이드의 수익 구조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쇼핑이 없는 행사의 경우도 가이드 일비는 보통 100불에서 150불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하기에는 좋은 직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손님들의 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 달에 6개, 7개의 행사를 통상 진행하는데 초보 가이드 분의 경우는 4개 정도 또는 그 이하가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배정되는 행사 수가 달라집니다. 행사를 많이 진행할수록 당연히 수입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가족과 있을 시간은 없어집니다. 또한 육체 노동이라기보다는 정신 노동에 가까운 것이 가이드 업무이지만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보면 통상 12시간 이상을 일을 하며 비행기 스케줄에 따라서는 새벽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반수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동남아행은 오후 비행기로 동남아 도착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공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아서 마지막 손님과 출국장 밖에서 첫 미팅하는 시간은 비행기 다낭 도착 시간보다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텔로의 이동 및 호텔 체크인까지 다 하고 나면 늦은 새벽입니다. 손님들이야 당연히 힘들겠지만 가이드들 또한 지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목소리 관리도 해야 하고 체력 안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은 엄청나게 덥습니다. 버스 안에서 서서 멘트를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기는 오토바이가 많아서 급정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크고 작은 버스 사고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인의 가이드업은 아직 동남아에서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베트남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아파트 렌탈비와 식비, 기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도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수입이 전혀 없이 지출만 한다면 베트남에서 1, 2년 안에 몇 천만 원 까먹는 건 너무 쉽습니다. 가장으로 힘들어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가성비 좋은 베트남이라고 하더라도 집에서 잠만 자고 일하러 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베트남에서 뭐 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이런 생활을 견디다 못해 한국에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베트남 이주를 준비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이드는 쉽고 돈도 많이 번다더라. 그리고 나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가이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가이드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젊은 분들보다 연륜이 있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것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두 힘들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서 남들 앞에서 이야기 한번 안 해보다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닌 프로 패키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가이드 일이 아니다 보니 이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일을 찾아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가이드는 다른 업종에서 전혀 경력으로 써주지 않습니다. 베트남 특히 여기 다낭에서는 주조원으로 오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기술직에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개인 사업으로 식당을 하시거나 여행업 관련된 직종으로 랜드사, 쇼핑샵, 단체 식당, 마사지샵, 그리고 말씀드린 가이드 업무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본인이 사업을 꾸려나가기도 쉽지 않은 곳이 여기입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 믿을 만한 베트남 직원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베트남어는 기본이거니와 베트남 사람들의 습성을 이해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적 정서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이주 온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국보다 편한 삶과 아이들의 학교에 만족해야 하는 것을 보며 매일매일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한국에서 10여 년 여행사의 일을 한 인맥을 이용하여 다른 이들보다는 쉽게 가이드 업무를 이해하고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쇼핑의 압박이 많이 없는 정말 손님들의 만족도에 중점을 줄 수 있는 행사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어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같이 일해야만 하는 베트남 현지 가이드와의 업무 마찰이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소통은 차라리 영어로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베트남에서 산지 4년이 되었는데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댓글이 베트남어를 배우라는 조언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것이 베트남어입니다. 30대 이후에 베트남에 이주해 오면 생각처럼 언어 능력이 빨리 향상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개인차가 있겠지만요. 베트남에 이주 온 지 몇 년이 되어도 언어 능력이 제자리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쓰는 베트남어는 한정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베트남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베트남인들이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할 뿐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잘 알아듣는데 처음 만나는 다른 베트남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더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면 정말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국제학교는 초등학생의 경우 학비만 한 명당 1년에 약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입니다. 당연히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학년마다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급식비 및 스쿨버스를 더하면 그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그 낸 비용에 맞게 커리큘럼이 따라주면 되는데요. 참 국제학교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굳이 국제학교를 안 보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지 베트남 로컬 학교에 가면 전혀 베트남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업을 아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 학생일수록 2년 정도 노력하면 어느 정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진짜 2년 동안 베트남어 공부에 전념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기간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로컬 학교 내 체벌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10년, 20년 전 학교 생활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트남 이주 정착 초기에는 부부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주 초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서로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랑 부딪히는 시간이 더 많게 되죠. 우리 가정도 초기에 가끔 전투적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옥 같죠. 그러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동남아에 왔잖아요. 외국에서 오래 살수록 믿을 수 있는 건 아내, 남편, 가족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 들어 힘들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돈 벌어오는데 가족이 동남아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회의감이 몰려오죠. 나 혼자 좋자고 한 것도 여기에 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제 주변에도 동남아 이민 와서 부부가 헤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부가 헤어져도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런데 동남아 이민 와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달랑 가족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마저 깨지고 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겠죠. 실제로 부부 중 한 명만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20대, 30대 때 거의 매일 지인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직장 동료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이민을 와보면 막상 마음을 터놓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들이 초반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 다른 한국인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서로 경계심이 있고 굳이 많은 인간관계를 서로 가지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인들끼리 서로 도우며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외국 어디에서 살다 왔니? 한국에서 어느 직장에 다녔네. 과거에 잘 나갔네. 이런 말들은 위화감만 생기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베트남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 친구, 내 지인이 어떤 사람이고 한국에서 어디에 살았고 무엇을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닌 베트남에서 그러한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자신도 평가받고 싶은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외로운 이민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만의 사고에 고립된 채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동남아 이민 생활에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은 따로 이민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골칫거리가 비자입니다. 이주에 올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작지 않은 비자 연장 비용과 그것보다 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유효한 비자에 대한 압박은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입니다. 베트남 이주를 추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분명 의료 부분도 있겠지만 절대 비자 문제를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너무나 길어진 코로나 상황은 남아 있어야 하는 모든 이유를 상쇄시킨 지 오래되었죠. 저도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여기에 왔습니다. 베트남이 10년 안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경제 보고서를 자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4년이 지났지만 체감하는 수준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동남아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진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남아 이민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들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한국으로 잠깐 나갔던 지인이 베트남을 어떤 수를 써도 다시 다낭으로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한국으로 다시 잠시나마 돌아가려는 마음도 접을 수밖에 없는 저는 거의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특수한 상황으로 추후 동남아로 이민 오려는 분들에게는 고려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동남아 이민을 준비하는 가장으로서 성공적인 동남아 이민 생활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